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청년들의 꽤 괜찮은 함께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청년주거 포럼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네, 저는 터무니있는 집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투자지원재단의 터무니 제작소 김수동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현장에서 이렇게 또 앞에 좀 계셔 주시니까 조금 좀 마음이 편안한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 좀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은 본 포럼은 서울시 청년허브의 2022년 청년 의제별 네트워크 지원 사업 엥게 연결의 지원을 통해 시민 출자 청년 공유주택 터무니있는 집이 청년단체와 터무니 제작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포럼입니다. 청년 주거 의제를 가지고 다양한 주제들의 활동하는 다양한 주제들의 이제 이야기를 듣고 함께 대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뭐 터무니있는 집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터무니있는 집을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터무니있는 집은 사회투자지원재단이 시민 출자 운동을 통해 조성한 청년 공동체 주택입니다. 입주자로 청년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선정하고 청년들이 이제 지역에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할 수 있도록 연대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4호의 주택이 이제 공급이 되었고 약 20여 개의 이제 청년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고 80여 명의 청년들이 지금 터무니있는 집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 이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성북 청년 시민회 또한 정릉에 위치한 터무니있는 집 5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단체이기도 합니다. 세대협력형 청년 자치 공동체 주택. 이것이 바로 이제 그 터무니있는 집의 이제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터무니있는 집, 청년의 집을 만드는 터무니있는 집 시민 출자 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널리 알려주시고 출자로 함께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이제 그 터무니있는 집 소개를 마쳤고요. 본 행사 소개를 이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은 총 6회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 첫날입니다. 첫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첫날의 주인공으로 이제 누구를 모셔야 될지 잠깐 고민을 했는데 전혀 고민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을 빼놓고 청년 주거를 이야기할 수 없다. 바로 주거권 보장과 주거 불평등 완화를 위해 애써온 청년 주거 당사자 운동의 산 역사, 바로 민달팽이 유니온을 오늘의 이제 주인공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오늘의 진행 순서는 먼저 이제 우리 제 옆에 계신 쥐수 위원장의 발제를 듣고 제가 이제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진행으로 발제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순서대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총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한 50분 정도 이게 쥐수 위원장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오늘은 이제 현장과 유튜브가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제 직접 나중에 이제 질문해 주시면 되고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발제가 진행되는 동안 채팅창을 통해서 공감, 응원, 질문 다 좋습니다.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채팅창에 올려주신 질문은 우리 이제 함께하고 있는 스태프께서 정리해서 이제 저한테 이제 그 전달을 해줄 테니까 저희가 빠짐없이 챙겨서 여러분들의 이제 질문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터무니있는 집 청년 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청년 주거 포럼 그 첫 번째 시간의 주인공 민달팽이 유니온 지수 위원장을 큰 박수와 환호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카메라는 이쪽인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 앞에 앉아 현장에 계시는 또 분들이 계시니까 약간 장소를 조금 각도를 틀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민달팽이 유니온이라는 단체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지수라고 합니다. 이 단체가 처음 만들어진 거는 2011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를 기준으로 하면 11년 차.
가 이제 되는 건데요. 제가 이제 11년 동안 계속 민달팽이를 했던 것은 아니고요. 당시 처음에 민달팽이를 시작했던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청년 당사자들의 세대도 뭐 교체되기도 하고 하면서 지금은 저와 함께 다른 활동가들이 민달팽이 이름으로 주거와 관련된 다양한 움직임들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처음 민달팽이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이런 장면에 주목하면서 활동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11년 전에 해프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그냥 지금 일상과도 크게 다르지 않죠.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청년 주거와 관련해서 뭐 주거 빈곤, 뭐 주거 불안 이런 문제들이 똑같이 그러니까 11년 전과 여전히 혹은 어떤 것들은 더 심화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민달팽이가 11년 되었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어떤 신생 단체처럼 새로운 활동들을 좀 만들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민달팽이가 처음 이 사회에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이슈로 만들었던 지점들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요. 너무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초년생이 되어서 이제 막 벌기 시작할 수 있는 노동소득은 어느 정도는 좀 정해져 있습니다. 임금이 오르는 것들은 계속 정체되고 있었고요. 근데 집값은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 격차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어느 수준까지 이르렀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피라미드가 보이시죠? 밑에서 두 번째 칸을 보겠습니다. 소득 2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은요, 2372년 동안 돈을 모아야 집을 하나 살 수 있다라는 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예시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부터 돈을 모았다고 하더라도 약간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근데 이 격차가 충분히 합리적인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지 않나라는 것들을 좀 주목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거 빈곤에 대한 통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한국 사회가 개발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 발전들을 일궈내는 과정에서 많은 집들이 좀 더 나은 여건으로 상향되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치만 보더라도 전국의 주거 빈곤율들은 점차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이제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 서울에서 1인으로 거주하는 청년 가구 같은 경우에 주거 빈곤율이 되려 역행하는 지점을 보입니다.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면 타지에서 서울로 정착하게 되는 잠시라도 머물 수밖에 없는 어떤 여건에 놓인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 불안하고 더 열악한 집에 놓이게 되는 것이 통계로도 분명히 드러난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벗어날 문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켜켜이 쌓여왔던 한국이 이제는 직면해야 하는 청년 세대가 겪는 주거 빈곤이다.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슬로건으로 달았던 것이 고시원이 타워팰리스보다 비싸다 이런 거였죠. 물론 이제 뭐 규모의 경제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럴 수 있겠으나 어쨌든 이게 확 와닿는 직관적으로 와닿는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해서 이제 이렇게 높은 집값 청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해서 벗어나면 그게 정말 정답인가? 그것만이 답인가? 아니지 않겠나?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집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관리비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처음 독립할 때 아파트로 가지 않잖아요. 보통은 이제 원룸이라고 부르는 뭐 오피스텔부터 시작해서 다가구, 다세대 이런 집들에서 이제 사는데요. 그런 집들의 특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관리비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는 좀 달라요. 아파트는 공동주택 관리법 같은 것들이 계속 개정이 되고 아파트 공동체를 중심으로 되게 이제 관리비에 대한 비리들도 이제 폭로되고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아파트 관리비는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들이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 1인 가구들이 그리고 이제 좀 더 빈곤한 가구들이 머물게 되는 집들에 대해서는요. 관리비를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일단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군가는 이게 실비니까 뭐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사실
막상 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월세랑 뭐가 다르지? 잘 구분이 안 갑니다. 실제로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내용들을 보면 뭐 청소비, 경비비, 뭐 일반 관리비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항목 불분명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을 일단 왜 내가 관리비를 3만 원, 5만 원, 10만 원 내는지 그 내용부터 분명히 알자라고 하면서 이제 서울시와 같이 원룸 관리비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만들고 이것을 사회 문제로 같이 좀 다루면서 우리도 이 정보를 분명히 알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다루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원룸 관리비 관련해서 계속 제도 개선에 대한 이슈들을 함께 만들기도 했고요. 근데 사실 이제 공공임대주택 필요하다, 관리비 투명하게 해야 된다 이런 다양한 이슈들을 청년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만들어 고자 했지만 사실 제도가 변하는 속도는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그 어려움을 바로 해소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좀 더딘 속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다시 모여서 주택협동조합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민달팽이 유니온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 문제가 개인이 각자 도생해서 아주 그냥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벗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도 만들고 이들을 위한 충분한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민달팽이 유니온을 중심으로 했다고 하면 이 유니온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룹을 꾸려서 만든 것이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조직이 분리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초창기에 그 시작은 민달팽이 유니온이 사회에서 함께 풀고자 했던 문제, 좀 더 저렴한 집에서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내가 이 돈을 왜 내야 하는지 같은 것들을 충분히 민주적으로 평등하게 투명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주거 공간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이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 총 21개의 집들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고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집들은 14개 정도가 있습니다. 한 300명 정도가 거주하고 계시고요. 저도 거기에 한 유형으로 지금 입주 신청해서 기다려서 입주해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을 처음 시도했던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회가 청년들 힘들지 주거 문제 심각한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래서 주거 정책에 어떻게 좀 진입할 수 있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뭔가 딜레이가 되니까. 근데 우리는 하루하루 어떤 주거 문제에 직면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런 문제에 공감하는 청년들이 모여서 우리들의 어떤 필요에 맞는 우리들이 필요로 하고 이제 욕구를 갖고 있는 집들을 직접 찾고 운영도 해보고 관리도 해보자라고 하면서 만든 집들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집 같은 경우엔 관리비 뭐 투명하게 운영하고요. 임대료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운영하고자 하고 거주하게 되는 사람들과 관리비를 비롯해서 주택관리나 커뮤니티 같은 것들도 함께 공유하고 같이 자발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터무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민달팽이도 달팽이 펀드라는 걸 만들어서요. 지금 보면 이자가 꽤나 높습니다. 2.5% 이자인데요. 지금 은행보다 좋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때 당시에는 이제 그 적정선 수준의 이제 펀딩이었다고 봐주셔도 되고요. 그런 활동을 하면서 주택협동조합은 별도로 또 다른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계속했던 활동을 한 가지만 조금 소개드리자면요. 민달팽이가 주택협동조합을 통해서 달팽이 집을 운영하는 건 지금 살고 있는 한 300명 정도에게는 당장 직관적으로 바로 이제 어떤 주거권 보장에 이제 직결되는 좋은 어떤 장치일 수 있겠지만 달팽이 집에 안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주 저렴하고 공공에서 운영하는 집들을 필요로 하는 청년들 분명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임대 주택들을 계속 공급하기 위한 시도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어떤 반대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반대하는 말들 사이에는
청년이라는 연령에 대한 차별도 있고요. 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그리고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것들이 이제 민달팽이 유니온이 일상적으로 계속 부딪히는 어떤 세상의 편견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청년 임대주택에 들어오는 것이 주민들의 안전과 치안을 위협한다 이런 말들을 한다거나 청년이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직장 소재지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유령회사에 근무할 수도 있고 유흥업소에 근무할 수도 있는 위험한 청년들도 구분 없이 들어오는 집이기 때문에 동네의 품격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이런 얘기들도 사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이 흔히 접근하는 방식은 뭐냐면요. 그거는 편견이고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이 더 좋아 보일 수 있도록 이미지를 좀 더 브랜딩 해보겠습니다. 뭐 스마트화하겠습니다. 고급화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되게 좀 한편으로는 좀 비겁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차별하고 그렇게 혐오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년이라는 연령대가 어떤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임대주택을 필요로 하는 건 이렇게 자산격차가 벌어진 사회에서 당연히 공공이 같이 마련해줘야 하는 굉장히 기본적인 안전망입니다. 그걸 원하는 것 자체가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회해서 어떤 그 인식들을 개선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차별이다, 혐오다라고 이제 직접 부딪히고 어떤 말들을 대항하는 것이 좀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청년들도 집에서 살고 싶다. 집다운 집에서 내가 충분히 쉴 수 있고 몸둘 곳이 있는 그런 공간에서 살고 싶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요. 뭐 예전에는 공청회 같은 데도 직접 다니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가면은 너무 이제 활동가들이 폭력적인 말도 너무 많이 듣고 해서 현재는 그렇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이런 지역과 연대 활동들을 이제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하는 것은 사실 되게 많은 청년들이 독립해서 세입자로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그 세입자로 살고 있는 주거 공간이 모두 공공임대는 아니에요. 대체로 다 민간임대, 그러니까 그냥 부동산 들어가서 만나는 임대인과 중개사와 계약한 그 집, 그런 집에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집을 고르게 될 때부터 계약하고 살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 나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너무 다양한 권리 침해들을 겪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개인이 그냥 젊을 때 그냥 그러니까 사회를 배우는 값으로 치룰 것이 아니라 좀 더 어떤 연대를 통해서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런 이제 청년주거 아카데미 같은 것들도 매년 이어오기도 했고요. 청년주거 상담사 양성 과정도 이제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청년들과 어떤 그 공감대를 만들었었냐면요. 민달팽이 유니온이 이런 활동하는 건 너무 좋은데 더 많은 청년들이 누렸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활동들을 계속해 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종료됐습니다만 작년까지 운영을 2가지 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하나는 청년주거 상담센터라고 해서 주거 교육 그리고 주거 상담 이런 것들을 1대1로 하기도 하고 이제 다 인원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는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들이 이제 너무 높은 주거비 때문에 당장에 월세 내는 게 힘들 수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직접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으로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을 청년 당사자들과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통해서 함께 만들기도 했는데 이것들을 지원하고 상담하는 센터를 운영해 오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시정의 변화로 사업은 종료됐고요. 민달팽이 유니온은 다시 비영리 민간 단체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즘 무슨 활동하냐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설명드리기 앞서서 한 가지 청년 세대에 대한 특성을 좀 분명히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같이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청년 세대는요. 절대 같은 연령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그룹으로 묶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달팽이 유니온이 청년주거 단체다, 청년주거 운동한다 라고들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여기에서 민달팽이가 어떤 청년들을 대변하고 어떤 청년이 겪는 주거 불안을 좀 더 호명하고 집중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민달팽이가 바라볼 지향은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청년 세대 안에 이미 격차 굉장히 심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일상적으로 만나는 친구 사이에서도 그리고 뉴스를 통해 접하는 정보들을 통해서도 이미 우리는 너무 많이 느낍니다. 청년 세대 안에 자산 격차가 말도 안 되게 심해요. 여기에 이제 제가 작게 써놓기는 했는데요. 소득은 하위 20%와 상위 20% 사이의 그 격차가 한 6.5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자산 격차는요. 하위 20%와 상위 20% 사이의 격차가 무려 35배에 달합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요. 하위 20%의 평균 자산은 2,800만 원 정도라고 해요. 저는 이게 다 보증금이실 것 같아요. 보증금 혹은 뭐 이제 다른 뭐 부채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나름 또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위 20%는요. 평균 자산이 10억에 달합니다. 저는 평생 돈을 벌어서 10억을 모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전혀 그럴 수 없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텐데 이게 청년 세대 그러니까 어떤 노동 활동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통해서 그 스스로 자산을 축적하고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대상에 대해서도 저는 이거 절대 적은 돈 아니라 생각하는데요. 이 정도 격차가 그냥 통계값으로도 보인다면 그 안에 세세한 개별적인 삶들은 더 큰 격차를 분명 보이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들을 단 하나의 청년이라고 보는 것이 정말 적절한가? 되려 잘못된 것들을 대표하거나 되려 어떤 현상들을 왜곡시키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인 가구와 신혼부부 사이에 그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진다는 점인데요. 제가 이제 숫자들을 너무 많이 가져와서 어딜 봐야 되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 중간에 가장 상단을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 세대 안에서 1인 가구와 부부 가구 간의 상대적 소득 격차가 보입니다. 1인 가구 중에 저소득인 사람들은요 75%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로 살고 있는 청년 중에 4명 중에 3명은 어떤 그 이제 소득이 충분하지는 않은 상황. 물론 이제 주거비와 비교했을 때 더 큰 이제 불안을 겪는 계층도 있겠죠. 근데 부부 가구 같은 경우에는요 2010년에 14.6% 정도가 저소득층이었다고 하면 2020년에는 9.2%로 줄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사실 맥락적으로 좀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게 있는데요. 충분한 자산, 충분한 소득이 있지 않으면 결혼을 선택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사실 어느 정도는 상상해 볼 수도 있고 주변에서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1인 가구들이 계속 가난해진다라는 것보다는 저소득 상황에서 계속해서 1인 가구로 살게 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혹자들은 이제 민달팽이가 하는 주거 운동에 대해서 서울 수도권 청년 1인 가구들만을 위한 운동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전국이 서울처럼 되려고 용을 쓰고 있는 이 사회 구조에서는 분명 서울이 겪고 있는 주거 문제가 전국적으로 계속 전염될 것이 이제 계속 번져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미 현실로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 같이 주목해야 한다 봅니다. 그 이제 가장 오른쪽에 있는 통계 내용을 간단히 봐주시면요. 임차 가구 그러니까 세입자로 살고 있는 청년 가구들의 그 불안감이 비수도권에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계약을 해서 2년 살기로 했다 하는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에서 퇴거 요구를 당할까 봐 불안하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2017년에는 6.4% 정도였다면 2020년에는 20.7%까지 굉장히 비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세입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거비 부담이든 세입자로 살고 있는 것 자체에 따른 부담이든 하는 것들이 서울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계속 벌어지고 있는 문제다라는 것들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민달팽이는 여전히 청년 주거 정책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해서 거주할 공간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내가 세입자로 살고 있는 것이 불안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적정한 거처에서 머물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위한 지원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아직 불충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청년주거정책은 필요하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다만 청년주거정책이라고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청년 세대 안에 격차들도 분명히 직시하고 그 격차를 함부로 이제 일반화시키거, 그러니까 함부로 어떤 한 계층만을 대표시키고 그 대상들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설계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요즘 같이 하고 있는 활동들은요, 집을 구할 때 정보들을 찾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이제 충분히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돕는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을 나눠드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왔거든요. 이따 끝나고 좀 나눠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현장 대응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것도 진행을 하지만 실제로 전세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있다. 혹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떼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제 가서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보증금이요. 저는 이후에 이제 또 질의응답 나눌 때 이제 되려 그 경험들을 여쭤보고 싶은데 보증금 돌려받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해요. 내 돈인데? 그리고 우리는 계약을 한 건데 왜 내가 내 돈을 돌려받는 게 이렇게까지 힘들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제 그게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오랫동안 이제 답습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깨는 과정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깨야죠. 왜냐하면 그것들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한 나머지 이제는 전세 사기가 너무 일상적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사례를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서 일단 최대한 그 복잡함을 드러내기 위해 그림 정도만 그려왔는데요. 이게 실제로 민유가 지금 대응하고 있는 전세 사기 건이고요. 요 포럼에 오기 전에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돈 다 돌려받으셨고요. 그 이제 어떤 사기를 치려고 했던 분들 지금 조사 과정에 계세요. 근데 이제 이것들을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너무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례를 겪고 있는 청년분이 더 의지를 내지 않으셨거나 이제 민달팽이와 같이 뭔가 이렇게 어떤 작당을 하지 않았다면 순간순간 포기하기 되게 쉬웠겠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복잡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좀 뜯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보시면 보통 혹시 독립해보신 분 계세요? 만약에 독립을 아직 안 해보셨다고 하면은 그걸 중심으로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집을 구할 때 내 눈앞에 저 임대인이에요 라고 하면 대체로 믿죠. 근데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하셔야 됩니다.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임대인이 맞는지 서류도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전세 사기는요, 임대인이 아닌 사람이 임대인인 척하면서 벌어집니다. 근데 이게 사실 관행적으로 좀 그래 왔어요. 저는 이제 주거 상담하면서 어떤 경우도 봤냐면요, 임대인이 없는데 그냥 계약을 하라고 했대요. 임대인 지금 바빠가지고 이런 데에 올 시간 없어요. 사인하고 가면 나중에 내가 사인 받아다가 줄게요. 어디 살아요? 갖다 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관행으로 약간 용인되는 것처럼 다뤄지던 문화가 있는 상황에서는 당신 임대인 맞습니까? 임대인이 아니라 대리인입니까? 그러면 임대인을 대신해서 온 대리인이라는 위임 서류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좀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 요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중개사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임대인이 맞는지 꼼꼼히 검증하시는 과정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뭐 그거 말고도 문제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임대인이 고액 체납자다. 예를 들어서 빚이 엄청 많아요. 근데 아파트에 대한 빚을 진 게 아니라 세금을 안 낸 거예요. 그런 경우는 아무리 그 등기부등본이다 뭐다 이런저런 서류 떼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집에 내가 덜컥 들어가게 됐을 때 경매에 넘어간 이후에 내 보증금보다
임대인이 지불하지 않았던 세금이 더 우선해서 보장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알지도 못했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거는 내가 부주의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제도적으로 세입자가 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제도 개선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 정부에서 전세 사기 대책 낸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지켜보되 이제 충분히 근본적인 어떤 그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요구는 계속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고 이제 중개사를 임대인 얘기하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중개사 중에서도 정말 좋은 중개사 분들 있어요. 너무 이제 이렇게 친절하게 그리고 충분히 설명해 주시는 중개사 분들도 계신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 때문에 전세 사기 당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건도요. 중개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개를 하면서 생겼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개사가 내 눈앞에서 집을 보여주는 이 사람이 정말 중개사가 맞는지 그거를 확인하려면요. 이제 국가공간정보 포털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런 게 참 그 이제 무슨 정보를 찾으려고 하면 막 여기 갔다가 뭐 저기 갔다가 하는 것도 저는 그것도 충분히 문턱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 민간 임대차 시장에 가야 할 게 정말 멀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들어가면 알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나와 계약하는 저 사람이 내가 믿고 같이 계약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정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중개사 분들이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는 정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관행이라고 누군가는 변명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시는 중개사 분들도 정말 많고요. 되려 이것들을 이제 자신들의 중개사 의무를 충분히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아주 이제 충실히 본인의 업무들을 이행하시는 분들이 저는 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개사 분들은요, 신탁 등기 이런 거는 그런 위험한 매물은 건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매물 거래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취급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일부 이제 중개사 분들 중에 이거 신탁 아무것도 아니에요라고 하면서 이제 문제가 뻔히 예견되는 상황에 그냥 세입자 몰아넣거나 아니면 이제 막 공동담보 뭐 이런 것도 진짜 복잡한 빈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 설명하라고 사실 중개사가 있는 거예요. 중개사는 그냥 제가 저 오늘부터 중개할게요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름 자격증 시험도 보고요. 그 중개 사무소를 개업하기 위해서는 엄청 큰 규모의 돈도 지불해야 됩니다. 나름의 이제 절차가 있고 또 관리 감독하는 그 지자체의 그 의무들도 다 있어요. 근데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후에 계약하실 때는 조심하시되 민유는 일단 제도 개선을 좀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점에 좀 있는데요. 문제는 집값이 오르는 게 시장 논리에 따라 되게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충분히 교란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조작처럼 그렇게 이제 좀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저희가 대응하고 있는 사례가 어떤 경우였냐면 전세 가격이 4억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은행에서 저희가 아름아름해서 감정을 받아봤더니 감정가가 3억이 나왔습니다. 이거 무슨 소리냐면은 3억짜리 집을 4억 전셋집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러고서 실제로 분양할 때는요, 또 어떻게 하냐면 세입자가 4억짜리 전세로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집을 사게 될 사람한테는 4억 혹은 3억 9천 이런 식으로 집을 내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임대인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 집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의 보증금으로요. 그럼 그 임대인은 두 가지 종류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종류는요, 정말 갭투기꾼. 그러니까 어떤 돈도 지불하지 않고 많은 집을 가진 다음에 계약갱신하거나 할 때 세입자의 보증금을 더 올려서 그렇게 올린 돈을 가지고 또 다른 집을 갖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집을 늘려가는 그런 갭투기꾼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경우는요, 이제 본인도 피해자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이름을 빌려주면 집이 생긴다고 해서 잘 이제 부동산에 대한 지식 같은 거나 배경이 이제 많지 않은 경우에 이제 명의만 빌려주면,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주면 집을 준대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이렇게 했다가 어떤 큰 문제에 이제 휩쓸리게 되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줄 현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되려 본인이 수급 가구였을 경우에 수당을 다 취소당하거나 이런 이제 문제에 놓이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으시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바로잡을 제도가 없나? 라고 하면 그게 아니에요. 있는데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전세 사기예요 라고 하면서 구청에 먼저 신고했거든요. 근데 구청에서 반려했어요. 아, 이거는 좀 신고가 접수되기 좀 어려운데? 라고 하면서 반려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막 분양 사무실 가가지고 막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말해서 막 싸우고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 들었냐면 개념 없다 이런 소리 들었고 그리고 아니 법대로 하자고 그러면 어떡하냐 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정이 없다 이런 말도 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정이면 저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입자 보증금 제때 안 돌려주는 게 사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그 당당함에 어떤 깨달음 혹은 어떤 그 지적 같은 것들이 사회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어플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어플에 있는 정보는 믿을만한 정보처럼 사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플에도 충분히 허위 정보들이 있으니까 어플만 믿지 마시고 이제 꼼꼼히 사실관계 확인하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립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요새는 그 세입자들이 겪는 문제들을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집중하게 된 이유에는요. 너무 많은 청년들이 너무 집값이 높아지고 너무 나쁜 관행들이 오랫동안 고착화된 시장에 너무 홀로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민달팽이 유니온에 상담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98.5% 정도가 전부 청년이고요. 그중에 70% 가까이가 여성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의 아주 많은 양은 전부 다 민간임대차에서 중개인에게, 임대인에게 어떤 분쟁이나 어떤 권리 침해를 겪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민유가 요새는 좀 세입자 활동에 대한 것들을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뭐 보증보험이라고 해서 세입자가 임대인으로부터 돈 떼이면 이제 제도가 대신해서 보증금 돌려주는 제도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가입 가능한 집들이 누군가는 전체 주택의 10%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허그라고 하는 그 제도를 운영하는 공사에서는 아닙니다. 24% 정도 됩니다라고 하는데 모르죠. 저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임대주택이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함부로 그렇게 높은 수치에 부를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집들이 보증금 떼일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전세 사기 위험이 있을지 모르는 그 사이 속에서 너무 홀로 방치되고 있다. 이런 걸 좀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활동을 좀 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을 또 주셨더라고요. 그러면 요즘 하고 있는 활동에 더불어서 앞으로 좀 어떤 활동을 하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아서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고민하다가 정상가족에 대한 것들을 좀 다루고자 이렇게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용들은 좀 간단히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전반적인 그 이제 전달해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 정책이 굉장히 자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하나와 그리고 정상가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이렇게 두 개가 맞물리면서 너무 많은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삶의 형태를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정책 밖의 영역에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청년 세대의 격차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지금 한국 사회의 주거 정책, 청년 주거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책들은요, 비교적 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그 지금 내일까지 이제 공고 마감인 청년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이라고 있는데요. 그 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공공임대를 제외하고 뭐 공공지원 민간임대라고 뭐 무슨 유형이 있는데요. 그 집은 보증금이 1억대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좀 저렴할까요? 행복주택은 시세 80%를 기준으로 뭐 60에서 80%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기 때문에요. 땅값이 비싸면 똑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어떤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뭐 집값, 뭐 임대료를 책정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요. 시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세가 높으면 집값도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행복주택들 공고 보면 저기 강남은 땅값 비싸잖아요. 그래서 보증금이 2억 4천 그냥 찍습니다. 그러면 2억 4천 일단 그래 대출 낀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일단 당첨되면요. 당장 계약금 마련해야 되거든요. 근데 당장 내가 입금해야 하는 계약금 수준이 3천, 4천 뭐 이럽니다. 근데 당장 그 돈을 계약금이라고 지불할 수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있어요. 저는 이게 절대 본래 청년 주거 정책이 필요했던 그 주거 문제를 겪고 있던 대상을 충분히 전혀 포용하지 못하는 그 정책 설계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요. 그게 바로 너무 이제 돈을 중심으로 집을 자산으로 여기면서 생기는 어떤 그 불일치라고 좀 봅니다. 근데 또 다른 불일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정상가족 중심인데요. 어떤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냐면요. 정상가족을 중심으로 주거 정책을 설계할 때 가장 크게 이제 드러나는 점이 혼자 살고 있나요? 일시적인 상태군요. 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이거는 연령을 불문으로 벌어져요. 그러니까 4인 가족 어떤 이제 그 양육자 그리고 그 양육자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미성년의 어떤 사람 이게 하나의 그 정상 가족으로 여겨지고 이 틀 밖에 있는 사람 청년 1인 가구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여성 1인 가구 같은 경우에 그 주거 빈곤율이 아주 극히 심한데 이 사람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정상 가족에 있었으나 이제는 아닌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겪는 주거 빈곤 문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 너무 적고 이들의 주거 빈곤을 제대로 이제 케어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사각지대가 계속 방치되는 이유는요. 청년 주거 정책이 사실 기능하는 방식에 좀 닿아 있습니다. 그 이제 17년에 발표됐던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기조인데요. 그 주거복지 로드맵은 말 자체가 담고 있는 내용처럼 주거복지 정책을 충분히 펼쳐서 이들이 장차 주거 안정 그런 이제 단계에 오를 수 있도록 이제 로드맵을 설계하겠다라는 취지인데요. 기대 효과라고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실제로 써 있습니다. 청년, 취업, 결혼, 출산, 진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마련해서 사회 통합에 기여하겠다. 그걸 기대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 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그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이런 사람들에게 집이 너무 조건부로 주어지는 것이 그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기인했을까라고 본다면 정상 가족을 꾸려야 한다는 전제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닌가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겪고 있는 주거 빈곤이 있으면 그 자체로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나에게 계속해서 물어보죠. 빈곤하구나. 혹시 일하고 있나요? 아니라고. 그럼 대학교 다니고 있나요? 아니라고. 그러면 혹시 신혼부부가 될 생각이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물어보는 자격들이 이 일종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정책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구 정책으로서의 접근이 계속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그리고 앞으로의 세대가 겪고 있을 어떤 주거 빈곤 충분히 포용 못한다라는 것들을 좀 얘기하고 싶고요. 그 중에서 가장 저는 취약하다고 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그 중에서 한국에서 여성으로 살고 있는 청년 세대들이 겪고 있는 굉장히 다층적인 차별들을 좀 얘기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 이제 좀 민유가 요새 하고 있는 활동 중에 비혼 청년 여성을 대상으로 주거노동 인터뷰를 했던 게 있고요. 일상살이 인터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소수자들이 겪고 있는 주거 침해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성소수자 주거권 실태조사 같은 걸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다 보면요.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정말 몇 중의 차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령, 청년이라는 연령에 대한 차별, 아직 미숙할 것이다. 아직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을 것이다. 너의 부모가 수급가구처럼
빈곤한 것이 아니라면 너는 부모한테 지원받는 것이 우선이지 국가나 공공의 지원을 받는 것은 우선순위가 절대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차별하고 배제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또 하나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그 젠더 불평등이 한국 사회에 있잖아요. 그것들이 사실 내가 원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거주 공간 안에서, 그리고 독립해서 1인 가구로 다인 가구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요구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성소수자이기까지 하면 그거에 대한 차별까지 다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이들의 삶은 계속 제도 밖에 머물게 돼요. 근데 이것을 계속 이제 제도 밖에 둘 것이냐라고 하면 반드시 변화는 생길 것이라 좀 보고요. 실제로 그 건강가족법 같은 게 있잖아요. 건강가정법. 네, 그 법에서는 가족의 정의들을 계속해서 바꿔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혼,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가구를 형성할 수 있고, 혈연이 아닌 가구들도 가족을 형성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제도적으로 이미 논의하고 있는데 주거 정책에서만큼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함께 얘기해 보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것들의 좀 이야기들을 건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전달해드리고 싶었던 지점들은요, 어떤 도시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인데요. 사실 민유가 주로 이제 불리는 자리는요, 청년이 겪고 있는 주거 문제가 뭔가요? 청년 1인 가구가 혹은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주거 불안이 뭔가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설명해 주길 바라는 이제 기대를 안고 저희를 불러주시는데요. 그러면 이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하죠. 근데 이제 요즘 민달팽이가 좀 주목하는 것은요, 이게 우리가 겪고 있는 차별이나 어떤 그 불평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집 하나가 더 공급돼서 해결될 문제가 사실 아니라 도시 자체에 대한, 이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앞으로 어떤 도시가 되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그 논의에 참여하고 도시 계획에 참여할 수 있어야지 정말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점입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 하나의 땅이 있는데요. 용산 정비창이라고 해서 용산역 바로 뒤에 50만 제곱미터 규모의 이제 땅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크냐면요, 축구장이 70개 들어간대요. 근데 이제 저는 축구를 모르기 때문에 축구장 70개가 얼마나 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이제 혼자 고민을 하다가 원룸 크기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물론 저는 절대 이 땅이 그렇게 되길 바라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가지고 봤는데 원룸이 700만 개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면 굉장히 큰 땅 같죠. 그러니까 원룸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한 명이 대충 들어놓을 수 있는 이제 공간이 700만 개가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큰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큰 땅이 심지어 공공부지래요. 그러니까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땅 아니죠. 뭐 삼성, 현대, 뭐 롯데 이런 데가 갖고 있는 땅이 아니라 한국이, 이 사회가, 공공이 충분히 공공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설계할 수 있는 온전한 땅으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땅은요, 심지어 이렇게 그 직선으로 걸어가면 한 20분 정도 걸리는 그 정도 규모 땅이거든요. 근데 그 최근은 아니지만 파리를 15분 도시로 만들겠다. 15분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거리 안에 모든 생활권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아주 그 지속 가능하고 기후위기 시대에도 좀 대응할 수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무언가를 개발하고 부수고 새로 짓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좀 더 이제 미래에서도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한번 시도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어떤 논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용산 정비창도 그 정도 규모의 땅입니다. 굉장히 큰 땅인데 저는 이 땅들이 사실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그리고 굳이 청년 세대가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한국, 앞으로의 서울, 앞으로의 도시는 좀 달라야 한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집을 잃고 쫓겨나고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들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 땅이 더 많은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하고,
더 모두의 땅으로서 이 공간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뭐 공공임대주택 지을 수도 있죠, 공원 만들 수도 있죠, 공공장소 만들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민유가 주로 하게 되는 얘기들은요, 청년 한 명이 겪고 있는 주거 불안에 집중하게 돼요. 왜냐하면 저희는 당사자 단체여서요. 청년 한 분이 당장 2천만 원 못 돌려받았으면 그게 오늘 민달팽이의 전부가 됩니다. 이 문제 푸는 것에 오늘 하루 종일 쏟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어떤 청년 한 명이 임대인에게 야 너 임마 하면서 뭐 부모 욕도 듣고 온갖 치욕을 들으면 그게 당분간 민유의 모든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민유는 당사자들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존재하겠다고 결심했었던 게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하나하나의 삶들이 모여서 저는 분명 바꿀 수 있는 사회 변화가 있다고 믿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별의 삶과 함께 이 도시, 이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변해야 하는지도 욕심내서 함께 이야기들을 좀 건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산 정비창까지 소개드리면서 네, 발제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나왔습니다. 네, 발제 감사드립니다. 정말 11년 긴 시간 동안 이제 그 청년 주거 운동을 이제 이끌어 오신 이제 민달팽이 유니온의 활동을 이제 들어봤는데요. 너무너무 이제 공감이 가고 진짜 그 이 경의를 표하고 싶은 마음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좀 씁쓸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 사회에 이렇게 여전히 그 이 뿌리 깊은 부조리가 우리 주거 문제에 이제 그 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현실에 좀 씁쓸했고, 오늘 이 자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나가는 그 시작점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지수 위원장님의 발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려요. 보니까 몇몇 지금 저한테 이제 이 채팅을 통해서 너무너무 이 발제도 잘하시고 뭐 공감의 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어서 남은 시간 이제 좀 발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들었고 못다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일단 좀 첫 번째 질문이 사실 이제 그 이 11년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해 오셨는데 그 사이에 이제 좀 많은 우리 사회도 이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민달팽이 유니온 그 이 활동을 통해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가장 좀 보람을 느꼈던 것과 조금 좀 아직 좀 뭐 그 친척이 안 돼서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뭐 민달팽이 11년 동안 이제 뭐 고인물처럼 이제 모든 활동을 속속들이 같이 하고 뭐 이랬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지금 활동하는 활동가로서의 어떤 감상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청년이 겪고 있는 주거 문제를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한다라는 접근을 그래도 읽어낸 것이 가장 큰 성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도 내가 겪고 있는 주거 문제가 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사회 몫이 분명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 왜냐하면 예전에는 저희 뭐 예전도 아니고 얼마 전까지도 계속 이제 달리는 그 기사 악플이나 뭐 실제로 만났을 때 듣는 말들이 뭐냐면 요즘 젊은이들은 고생을 하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면서 나는 지금 50대고 서울 강북에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나도 젊었을 때는 저기 노량진 고시원에서 6개월 동안 살면서 온갖 고생 다 했다, 이런 것들을 봤는데요. 제가 되게 옛날 얘기 꺼내는 것 같죠. 정확히는 21년 어떤 언론 보도를 했다가 그 기사가 그런 댓글을 이제 좀 받았거든요. 그럼 저희는 이제 그런 거 좋아서 캡처해놔요.
악플이다, 관심 이러면서 이제 캡처해 놓는데 네, 그런 것들 보면서 계속해서 그래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하고요.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사실 민달팽이 유니온이 했던 되게 다양한 성과 중에 이제 제도 개선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주택이 예전에는 되게 입주 자격 기준이 좀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예술인이면 또 막 증명할 게 좀 굉장히 어려워졌고 대학원생이면 또 어렵고 뭔가 이런 문턱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깨부수는 활동들을 했던 게 나름의 성과고,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청년 기본법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전국의 청년 당사자분들과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들 같은 것도 저는 되게 좋은 성과였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로 되게 다양한 거버넌스가 만들어졌잖아요. 청년 정책 네트워크들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층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게 하나의 성과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것들이 행정과 정치에게 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저는 지금 굉장히 아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청년 주거 상담센터 없어진 거, 그 청년 월세 지원 상담센터 이제 운영 종료된 거,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행정과 정치가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그 주거 복지에 대한 안전망들이 너무 쉽게 흔들린다는 것에 대한 저는 좀 문제인식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을 충분히 함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아주 견고한 것으로 만들려면 어떤 활동이 필요할까, 그런 고민을 요새 좀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이제 시정이 변하면서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따릉이 없애겠다, 뭐 예산 축소하겠다라고 했을 때 엄청 난리 난 거 혹시 아세요? 저도 이제 막 따릉이는 건들면 안 되지, 따릉이는 못 참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결과적으로 따릉이는 손 못 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주거에 대한 안전망을 당연히 어떤 정치, 어떤 정당이 오든, 그리고 어떤 행정 변화가 생기든 이거는 건들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앞으로는 만들어야겠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 지금 아쉬운 부분 너무나 이제 공감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행정과 권력이 이렇게 너무너무 쉽게 흔들리는 부분들 아쉽고, 이제 그럴수록 우리 이제 좀 시민사회가 좀 더 연대하고 협력해서 이제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이제 그런 세상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이어서 이제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지금 앞에 발제에서도 어느 정도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지금 현재 정부 2022년 민달팽이 유니온이 가장 집중해서 지금 이 중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는 활동은 어떤 부분인가요? 네. 사실 요 근래 활동가들이 좀 고민하는 건요. 그러니까 저희는 시민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분들이 지지하고 응원해 주셔야지 운영이 가능하고, 후원 회비를 통해서 이제 그 활동가들의 임금이 조성되고 활동이 보장되어야지 계속 이제 생산적인 그런 것들을 지속할 수 있는 단체인 건데, 그 좀 본연의 어떤 운영 방식에 좀 더 집중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거버넌스를 통해서 어떤 센터를 운영하고 이런 것도 물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지만, 시민들에게 충분한 지지를 얻고 이 활동이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그 확신들을 시민 사이에서 함께 공감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때 이 운동이 정말 이제 진정성 있고 정말 지속될 수 있는 어떤 운동성을 좀 갖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좀 시도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도 세입자들이 나 세입자인데 내 권리 함부로 침해하지 마세요 라는 목소리를 중심으로 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계속 이제 되게 다양한 포럼도 하고 인터뷰도 다녔는데, 좀 공유드리고 싶었던 장면은 그 베를린 세입자 협회 활동가들과 좌담회했던 경험입니다. 그 이제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에 되게 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를린 주의 시민들이 한 70% 정도가 참여한 엄청 큰 규모의 시민 투표였는데, 그 투표 내용이 뭐였냐면, 그 베를린 시에 그 굉장히 많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기업들이 가진 그 집 있죠? 그거 다시 사회화하세요. 공공이 다 사들이세요. 이런 이제 투표를 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시민 70%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60몇 % 정도의 찬성표를 얻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정치적인 압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민들이 서로 연대를 확인하는 경험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임대인들이 임대를 올리면 사실 하나하나 대응하기도 힘드니까 그냥 이사 가거나 아니면은 임대인이 요구하는 돈 내거나 그냥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민들이 함께 연대하는 경험을 했을까 궁금해서 이제 물어봤죠. 그 운동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본인들도 처음부터 가능했던 것은 아니고 광역에서 활동할 때도 쉽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제 들려준 얘기가 지역에서 3-4명이 모이는 모임들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그 어떤 성과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계속 지원했다. 근데 그렇게 지역 단위의 크고 작은 모임들이 계속되니까 그 이후에 어떤 그 대규모의 시민들과 함께 이제 좀 연대를 할 수 있는 그 힘이 발휘됐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진짜 인상 깊었고 그래서 요즘 민달팽이가 좀 고민하는 거는 지역에서 꾸준한 세입자 모임 같은 게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지금 성북구에 살고 있다 하면 성북구에서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너무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이 문제를 좀 어딘가에서 같이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서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주는 연대감이나 어떤 소속감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게 실제 문제를 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다. 이게 함께 해결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혼자 감당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어떤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네트워크가 꾸준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그게 줄 수 있는 또 사회적 변화는 다르지 않을까? 굉장히 다른 의미로 크지 않을까 싶어서 민달팽이도 그런 이제 지역에서의 크고 작은 모임들을 좀 소중히 여겨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 발제에서 이제 이 정상가족 중심의 이제 사적 소유를 지금 강화하는 지금 여전히 오랫동안 지속됐던 우리 주택 정책의 이제 문제점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그거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소유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세입자로서 임차인으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임차인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지역 단위의 이제 이 자치 활동들 그런 부분들에 이제 좀 중점을 두고 노력하겠다는 말씀 저도 공감하고 우리 터무니있는 집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함께 연대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또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뭐 저도 이제 좀 기성세대인 입장에서 앞에서 이제 이 뭐 많은 정말 그 안타까운 사례들 현장들 이제 많이 겪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기성세대들은 뭐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제 이 당사자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민달팽이가 지금 청년 당사자 운동 단체로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기성세대에게 느끼는 아쉬움 또는 뭐 하고 싶은 말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예. 막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있으시죠? 다 있으시죠? 지금 이 질문에 스스로 다 대답하고 싶으시죠? 다 머릿속에 있으실 텐데 조금 필터링을 해보고 네, 저는 기성세대한테 아쉬운 거는 저는 사실 소유하는 사람이 그 자체만으로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이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집 가지고 싶을 수 있죠. 근데 그 갖기 위해서 너무 많은 차별과 억압을 견디거나 혹은 불평등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그 움직임에 내가 사실 그 톱니바퀴 중 하나로 쓰이게 되는 방식이 저는 그게 굉장히 이제 뭐 공정 불공정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런 게 불공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나만의 공간, 자기만의 집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자기만의 방 같은 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투기도 해야 되고 주식도 해야 되고 코인도 해야 되고 그렇게 만든 구조가 전 정말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어느 정도 노동을 하면서
충분히 어떤 시간이 지나면 그냥 오롯이 내가 좀 마음 편히 몸 놓을 수 있는, 몸 뉘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보장되는 게 저는 좀 당연히 앞으로는 네. 좀 그런 것들을 뭐 이데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지향을 절대 버릴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에서는 그 집을 소유하고 소유하지 않고가 중요하지 않게 되어야 정상적인, 정상 비정상 되게 또 좋아하시잖아요. 그게 정상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하는데, 기성세대한테 아쉬운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삶의 양식들을 계속해서 고착화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최근에 민유가 관악구 대학동에 등기부등본을 다 떼어보는 그런 활동을 지금 이제 관악의 한 단체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2천 몇 채가 되는데 그거 막 떼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막 집 한 채에 서류가 또 엄청 많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하나 들어가가지고 다 떼가지고 막 서류 입력하고 하는데 막 이거 왜 하기로 했지 하면서 이제 조금 이제 후회도 되고 하는데, 근데 그 활동을 하다가 어떤 정당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혹시 이거 왜 떼요? 집주인들 뭐 알아보는 거예요? 뭐 이러는 연락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지? 하면서 그 정치인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보니까 그 동네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들통 날까 봐 그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 지금 기성세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겪었던 주거 문제와 지금 청년 세대, 특히 상위 계층에 속하지 않는 그 이제 나는 영영 어떤 그 격차가 벌어지는 삶을 계속 감내해야 할 것이다라는 불안을 겪고 있는 세대들은 분명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냐면, 옛날에는 내가 뭐 작가를 하든 화가를 하든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기 삶의 안정 궤도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낙관이 존재했다면, 지금은 그 낙관을 혼자는 지키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건 기존의 사회를 작동시켰던 발전 방식은 좀 이제는 유효하지 않겠구나. 지금은 좀 다른 방식으로 집을 대하고 다른 방식으로 개발이나 발전 같은 것들을 다뤄야겠구나. 계속해서 고속 성장할 수 없다고 하면 지금부터 필요한 미래 사회를 위한 어떤 운영은 뭘까?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사회 구성원들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텐데, 저는 요즘에 계속 이제 나오는 이제 개발 정책들 보면 너무 그 쌍팔년도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참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서울시의 한 역세권 청년주택 그 입주 자격이 바뀌었거든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부모 소득을 보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 구시대적이고 시대 역행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선택이 가능하게끔 만들었던 그 기성세대의 어떤 개인들에게 좀 굉장히 비판적인 말들을 좀 건네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족에게 어떤 개인이 겪고 있는 빈곤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자고 계속 사회가 바뀌고 있는데, 그걸 이제 되돌아가가지고 다시 가족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의 선택을 하는 것들이 저는 그러니까 분명 변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뭐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들은 따로 있는데, 이 정도? 네. 네. 뭐 오랫동안 이제 이 주택을 소유하고 이제 집착하게끔 그렇게 구조적으로 짜여 있는 구조 속에서 이제 살아오신 분들의 이제 그 현실도 또 뭐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그만큼 우리 주택 문제가 이제 세대 간 갈등의 요인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 그 세대가 함께 노력해서 이제 풀어야 될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터무니있는 집이 이제 태동하게 된 동기도 주거 문제를 이제 이 세대가 협력해서 한번 좀 풀어보자. 그래서 이제 시민 출자 운동이라는 게 뭐 세대를 구분하지는 않지만 다수의 출자자들이 기성 세대인 현실에서 이렇게 또 이런 터무니있는 집 운동이 이제 확대가 되는 거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제 세대가 문제를 좀 해소하는 하나의 이제 좀 통로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터무니없는 출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부탁드리는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오늘 행사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문자 중계를 해주시고요. AUD 사회적 협동조합도 계시고, 우리 또 영상 작업을 해주시는 콜라보 에이전시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금 지수위원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채팅창으로 참여해 계신 여러분들도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제 채팅으로 좀 질문 남겨주시고요. 일단 오늘 이 현장에 계신 분들도 질문 기회 있으니까 질문 있으시면 잘 정리를 해주셨다가 일단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이제 좀 질문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민달팽이가 지금 이제 주택협동조합을 통해서 직접 이제 그 이 청년주택을 이제 그 이 공급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최근 이제 청년주택이 이제 이 많이 관심을 받으면서 뭐 사회주택도 많이 이제 늘어나고 하는데. 민달팽이가 공급하는 청년의 집이 뭐 여타의 사회주택과 좀 차별되는 다른 점이 혹시 뭐가 있을까요? 네. 보통의 주택협동조합은요, 공급자들이 조합원입니다. 그래서 공급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주택을 짓고요. 거기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 청년들은 일종의 이제 그냥 임대 사업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협동조합들이 다 뭐 어떻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계속 필요한 노력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청년들이 그 사회주택 안에서 충분히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되고 밖에서 겪었던 주거 불평등을 이 안에서는 겪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의 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조금 이제 그 집에 살게 되는 청년들이 대단히 막 멋진 경험을 못하게 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민달팽이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그 공급자가 아니라 그냥 그런 집이 필요했던, 그러니까 어디에선가 세입자로 살고 있었거나 독립조차 하고 있지 않았던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그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그 주택 협동조합 자체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이런 집이 필요해요 라는 것을 중심으로 집을 찾게 되고, 우리는 이 정도 임대료 그리고 이런 운영 방식 당연히 해야죠 라는 것들을 그 의사결정 구조 안에서 민주적으로 함께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연희동에,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데요. 그 집은 이제 지어지는 과정에서부터 청년 당사자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뭐 몇 가지들을 청년들과 함께 만들었죠. 예를 들면 이제 모든 방의 크기가 똑같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보통 정상가족 중심으로 형성된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방이 여러 개 있는 집들 보면 이제 그 보호자들이 거주하는 공간은 굉장히 크게 되어 있고 다른 방은 막 조그맣게 되어 있고 막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집을 쉐어하우스 하게 됐을 때는 이제 조금 불편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쉐어하우스라고 하면 각자의 방 크기가 모두 동일했으면 좋겠다. 화장실은 둘이 하나는 썼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하기도 하고 2인 가구를 위한 공간을 했으면 좋겠다. 1인 가구도 방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해보고, 그리고 이제 사실 굉장히 되게 많은 주택들이 그 비장애를 중심으로 설계되고 지어지잖아요. 유니버셜 디자인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엄청 홍보를 합니다. 이 집은 이제 유니버셜 디자인이 들어가서 대단히 멋지다 이러는데 막상 가보면 부족한 점이 많은 집들도 꽤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시도해보는 것들도 이제 이야기 나눠보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주택 설계에서부터 이제 건축을 시공하고 설계하는 사람들과 계속 소통하는 과정도 겪어봤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최소한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일하다 보면 정말 그 세입자로 사는 청년들한테 되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이제 간접 경험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끼리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하지만 그런 외부 경험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좀 소중하고 좋은 경험이라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이 보증금 떼이고 제때 못 돌려받다 보니까 그냥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당연하게 보장되는 것 같은 것들도 저는 좀 만족하면서 같이 이제 어떤 좋은 문화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사회주택과 단연컨대 단 하나 아주 큰 차별점이 있다고 하면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입자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조합원이고 그 협동조합의 주인이라는 것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집하면 이제 공급자 주도로 이제 만들어지는 아파트 원룸만 생각하게 되는데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을 통해서 수요자 주도의 그 주거 다양성을 이제 실현하는 민달팽이
청년 주택에 정말 적극 공감하고 더욱 활발하게 확산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 터무니있는 집 아셨어요? 네. 터무니있는 집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또 지금 하시는 청년주거 활동과 비교해서 터무니있는 집에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요? 네. 제가요? 근데 저는 아직 출발 안 해가지고. 아니.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없는데. 그런 의도의 질문 아니에요. 근데 저는 되게 다양한 시도들이 계속 있어야 한다고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처럼 어떤 이제 비영리 주거 모델들을 시도하는 곳이 있고, 터무니처럼 네. 시도하는 곳이 있고, 근데 이런 시도들이 더 많아지고 해야 이것들이 어느 정도 선택지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네. 제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근데 이게 계속 꾸준히 해나갈 수만 있다면 마냥 그냥 망상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월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자가 마련하면 뚝딱 된다라고들 했는데, 사실 그것도 돌아와서 돌이켜 보면요, 그것마저도 사실 어느 정도 신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주거 사다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여겨지는 고속 성장 시대 있잖아요. 고성장 시대, 그 시대의 청년기로 월세 살이를 했던 사람이 지금은 중장년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도 월세를 살고 있을 확률이 25%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이게 사실 모두의 삶을 설명할 수 없었던, 어떤 의미에서는 허구의 사다리인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에 그래도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게 아니고서는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가를 마련하지 않고선 세입자로 사는 사람을 너무 쉽게 핍박하고 차별하고 돈 그냥 뜯어가고 이런 문화 사이에서 자가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내 주거권을 주거 안정에 도달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사이에서는 허구의 사다리라도 바라봐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텐데, 저는 계속해서 이런 다양한 시도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떤 허구의 주거 사다리, 누군가에겐 실제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겐 불가능할 수 있는 분명한 그 사다리가 아닌 다른 선택지들이 계속 주어져야 한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형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시도들은, 사회적 실험들은 계속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거 사다리를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이 주거 사다리의 신화를 깨고 주거 사다리를 부러뜨리고 우리 함께 이제 이 현실에서 주거 선택지를 높이는 그런 활동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청년 주거권 운동을 하면서 다양한 정책 제안들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했었는데, 여전히 이제 이 정부 정책은 쉽게 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어쨌든 청년 의제가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면서 청년 주거 정책도 공공이든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이제 쏟아내고 있는데, 우리 지수위원장님 보시기에 공공의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한 아쉬움 또는 이제 좀 우리가 이런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부분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성세대에게 아쉬운 점이랑 연결해서 좀 얘기해보자면, 사실 청년 굉장히 많이들 호명하잖아요. 근데 약간 좀 이렇게 좀 싫을 때가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하면서 청년을 들먹거리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였냐면, 그러니까 영끌 세대들 한창 이슈였잖아요. 근데 저는 주변을 아무리 돌아봐도 영끌에서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아무리 봐도 신혼부부가 되어서 종부세를 내게 된 사람도 저는 주변에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제 경험을 이제 일반화하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되게 다양한 주거 정책들이 청년 세대 안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자산 격차를 직시하지 않고 되려 이제 그 정책 결정을 하는 최고 결정자들 주변에 이제 좀 다주택자라든가 아니면은 상위 계층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의 그 이익관계를 대변하기 위해서 좀 청년을 써먹는 그런 경우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비판받아야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요새 역세권 찻집이라고 해서 최근 정부에서 이제 시도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의 자원을 들여서 집을 지은 다음에 개인에게 주는 겁니다. 나중에 팔아도 돼요. 시세 차익의 최소 70%를 보장해 주겠대요. 팔기 전까지 그 집을 이제 어쨌든 살기 위해서 돈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은 빌려준대요. 아주 오랫동안. 근데 저는 이런 방식이 장기적으로 보면요, 공공의 자원을 계속 개인과 혹은 기업에게 계속 사유화시키는 방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절대 장기적으로, 그리고 청년 세대가 어쨌든 간에 앞으로 만들어갈 사회, 그리고 지금 당장 살아갈 사회에 절대 저는 유의미한 그리고 이제 유익한 정책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지점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 정말 비싸요. 저는 이게 청년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그 이유를 돌이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옥고에 사는 청년들, 그러니까 100에 30, 500에 30 없을 것 같죠? 지금 없어졌을 것 같죠? 여전히 그런 집들 있습니다. 그 집들 살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옥고 문제로 청년 주거 얘기하는 게 지겹다라고도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겨워도 어떡해요? 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삶이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누군가는 비닐하우스에 여전히 살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청년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는 주택들은 2억, 3억 뭐 이렇게 막 분양 뭐 신혼부부 뭐 특별공급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집들 보면 저는 사실 계속해서 사회가 갖고 있는 공공의 자원이 누구에게로 집중되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문제인식이 좀 있고요. 청년주거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그 세대 안에서 겪고 있는 주거 빈곤들이 함부로 감춰지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좀 아쉬움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더 이상 사유화가 아니라 사회화되는 이제 주거 정책을 좀 기대해 봅니다. 지금 뭐 보면 이제 이 채팅창에 응원의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건 나중에 좀 혹시 오늘 현장에 계신 분들 우리 뭐 질문이나 의견이나 이렇게 좀 말씀 나눠 주실 분 계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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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일단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아까 교수님이 보여주신 자료 중에서 하나 인상 깊었던 게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 퇴거를 당할 거라는 두려움을 느끼는 청년의 비율이 되게 늘어났다는 설문조사를 봤어요. 근데 그 설문조사 결과가 저는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 그 채팅창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실제 문제가 어떻든 간에 청년 세대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도 저는 중요한 사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청년 세대의 불안을 좀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조사가 민유에서 직접 진행하셨던 조사인지가 일단 아니라면 사회적으로 이런 식으로 청년 세대의 어떤 불안의 척도나 이런 걸 측정할 수 있는 조사가 더 자주 일어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거에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좀 더 사회에 많이 확산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같이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요즘 민유가 벼르고 있는 주제가 있는데요. 보증금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사기 저는 절대 일시적인 일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전세 사기는 사실 너무 그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함부로 대해왔던 그 수십 년의 세월이 쌓여서
만들어낸 그 일종의 예술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구조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저게 가능했던 건 주택임대차 시장이 정말 구멍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찔러도 사기 가능하고 여기 찔러도 사기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 사기가 가능한 가장 가운데에는요, 세입자가 어떤 집에 빌려 살기 위해서 내야 하는 보증금이 너무너무 크다는, 그게 이제 굉장히 한 가운데 있는 문제인데요. 저는 그게 되게 많은 청년들이 느끼는 주거 불안의 어떤 그 중심에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요새 관심 있는 것은 보증금에 대한 경험들, 만약에 독립하지 않았다면 보증금에 대한 막연한 인상들 같은 것들을 좀 같이 나눠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그 여름 동안에 진행될 이제 이야기일 텐데 같이 해도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증금이요, 아주 예전에는 뭐 엄청 예전으로 가야겠죠. 뭐 일제시대 뭐 이렇게 가야겠죠. 근데 예전에는 전세제도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이제 굴러갔던 게 어떤 거였냐면요, 빚지기 싫은 사람들이 일단 이만큼의 목돈은 있으니까 그걸 일단 임대인한테 주고 저축을 하는 그 느낌으로 돈을 벌어서 이제 전세를 빼서 그 돈으로 자가를 마련하기 위해 이제 빚 안 지려고 전세 이제 들어간 건데,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월세의 보증금 수준도 아주 예전에 전세금 수준이고, 그게 이제 아주 투기가 활성화된 지역은요, 예전에 전세가가 거의 지금의 이제 월세 보증금 수준 그렇게까지도 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계속 방치해 와놓고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 불안에 대해서 야, 대출 늘려줄 테니까 빨리 집을 사라라고 하는 게, 저는 그게 한편으로는 또 다른 기만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빚져서 집 사면 이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나는 그럼 집을 이미 빚지고 사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나는 집값이 더 오르게 기대할 수밖에 없겠네. 그렇게 오른 나의 집을 다음 세대의 누군가가 사들이길 기다릴 수밖에 없겠네. 근데 저는 이게 정말 그 악순환으로 사람을 계속 휘말리게끔 하는 어떤 구조라 생각하고요. 그 구조의 근본적인 원인에는 세입자가 지불해주는 굉장히 큰 보증금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그 보증금이란 말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저 여기 월세 살 거예요, 저 여기 그 세입자로 잘 있을 거예요를 보증해주는 돈이 아니라 임대인이 나의 돈을 가지고서 다음 집을 사고 혹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종의 사금융 역할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의 사금융이지 이게 어떻게 보증금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보증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뭐 거듭 반복되는 얘기지만 정말 이 집을 소유한 사람의 권리는 그렇게 과하게 보호하면서 정말 임차인의 권리, 보증금은 그렇게 당사자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이런 부조리한 현실 분노하면서 바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점에 지금 이제 뭐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우리 또 이 지수 위원장님을 위한 응원의 말씀을 전달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기성세대의 이른이로 격하게 응원드립니다. 이런 글과 말씀도 잘하시고 너무 멋지세요. 완전 팬이 되었습니다. 팬들도 막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의 자원이 누구에게 집중되고 있는가? 예리한 지적입니다. 응원합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정말 너무 의미 있는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이제 좀 못다한 말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인사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응원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이제 터무니도 출자를 받듯이 민달팽이 유니온도 후원 회원을 언제든지 받고 있습니다. 네, 회원 가입을 통해서 응원해 주셔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민달팽이 유니온 말고도 청년 주거를 이야기하는 그런 곳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다양한 단체들과 네트워크들이 함께 크게 연대할 수 있는 기회가 꼭 마련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같이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10월 첫째 주가요, 세계 주거의 날이 있는 주예요.
그때 제가 진짜 해보고 싶은 건데 이제 저만 해보고 싶은 건 아니고요. 뭘 하고 싶냐면 그렇게 어떤 공간을 점거하고 싶어요. 약간 그런 욕구가 있지 않나요? 그 촛불 집회를 다들 경험해봤던 세대였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그 열망이 어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그 세계 주거의 날 같은 것들을 아주 엄청 크게 같이 공동기획해봐도 너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집, 앞으로 이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도시,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아주 큰 공론장 같은 걸 함께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 요새 민유가 공부하고 있는 게 세입자 조직이에요. 왜 이 나라는 세입자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나? 왜 우리는 조직되지 못하고 계속 개개인으로 뭔가 차별받고 좀 피해를 입나?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고 있는데, 일제시대에 그때 이제 어떤 장면이 있냐면요. 그 일본은 차지차가법이라고 해서 세입자를 보호해주는 법이 그때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어디서 가져왔냐? 독일에서 가져왔어요. 근데 당시 우리는 식민지였기 때문에 안 좋은 표현이지만 본토에 그런 법이 있는데 근데 막상 한국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사회주의자들이 이 땅에도 그런 법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다가 이제 독립했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이제 별도의 세입자 조직 같은 게 시도됐던 거죠. 근데 그때 시도했던 운동들 중에 보증금제 폐지 이런 운동도 있었고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받아야 한다면 이자는 네가 나한테 줘라. 이런 식의 운동도 있었고요. 임대료 말도 안 된다. 20% 깎아라. 이런 운동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그때 당시에 쓰였던 이제 선언문 이런 거 보면은 막 민달팽이보다 더 잘 쓰고 막 감동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런 경험들을 같이 나누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오늘 한 번의 만남이 어떤 시작이 되어서 이후에 또 다른 기획이나 어떤 운동 그리고 어떤 사회적 실험들을 함께 해볼 수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든든하고 힘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것 같고요. 오늘 첫 시간을 열어주신 지수 위원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청년주거 프롬은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6회가 앞으로 5회가 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 주거를 실현하고 하는 단체들이 너무나 많은데, 다음 시간에는 선여방, 이름 너무도 좋지 않아요? 착한 여자들의 사회적 가족을 지향하는 선여방 이야기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